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코인 거래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위에서 부결됐습니다.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감안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인데요. 용두사미로 끝난 김남국 징계안 부결의 후폭풍을 취재했습니다. 1분 뒤에 돌아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네, 뉴스톱10 뉴스 고수 4분 소개합니다. 네, 수요일 뉴스톱10 첫 소식 바로 조국 전 장관입니다. 제목을 한 글자 틀려 위로 들킨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는 사진 보내고 저자됐다? 이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검찰이 최근 조민 씨의 호텔 인턴 허위 경력서를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작성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호텔 이름 딱 한 글자를 잘못 가입해 덜미를 잡혔다는 주장인데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아주 최근 저서 출간을 앞두고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지배계급이 있고 지배집단이 있는데 그 지배계급이나 집단이 자신의 이익과 의지를 관철할 때 법을 활용해서 지배하는 것, 그것은 법치가 아니란 것입니다. 전제군주나 독재자나 권위주의 통치자나 군부 쿠데타 집단이나 등등이 자신의 이익과 의지를 관철할 때 대부분은 법률이라는 형식을 빕니다. 국민과 시민의 뜻과 욕망과 꿈과 경험과 의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을 만들고 그 법률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그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법을 이용한 지배이지 법의 지배가 아닌 것입니다. 네, 인터뷰 내용이 길어서 제가 좀 중간중간에 잘라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하나 내용이 더 있습니다. 더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DK 눈물은 그 이전 책에 비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책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점에서 그 이전 책에 비해서는 톤이 좀 높고 목소리가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노동일 법대 교수셨으니까 이 얘기 어떻게 되십니까? 법을 이용한 지배이지 법치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인즉슨 맞죠. 언즉시야라고. 우리가 법의 지배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온 그 연원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영국에서 얘기할 때 왕부터 법률에 복종해야 된다. 그전에는 왕이 모든 것에 뭐 위에 있고 상위에 있고 왕의 말 한마디가 법과 같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이제 법의 지배의 정신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 말은 뭐 분명히 맞습니다. 저 자체는 뭐 탓할 것 없는데 근데 과연 그 본인도 그렇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특히 저렇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 이전 정권,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과연 그런 법의 지배의 정신에 충실했는가? 뭐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할 때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내용은 분명히 맞는데 그야말로 본인에게 먼저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 전 정권에 본인이 복무했던 민정수석 법무장관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그 정권에선 그런 걸 정말 지켰는가 하는 걸 먼저 반성하는 게 먼저가 아닐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 자막을 보면 조국 교수가 이제 인터뷰할 때 DK는 어느 쪽이 옳은지 듣고 망나니는 칼을 휘둘렀다. 저기서 망나니는 누구를 뜻한다고 생각하세요? 망나니는 이제 뭐 지금 그 우리 한동훈 장관, 이원석 총장, 현재 그 검찰을 망나니로 비유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그 조국 장관에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법대 교수라면 우리 이제 그 한스 켈젠이라는 유명한 법철학자가 있어요. 법에는 이제 그 칼하고요, 저울이 있어야 된다. 이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요, 칼이 없어도 안 돼요. 칼이 없는 법은 그는 법의 무기력이고 저울이 없으면 야망 그 자체다.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켈젠이. 저는 조국 장관한테는 지금 이게 저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칼이 필요한 거예요. 칼이. 저는
조국 장관이 지금 7대 스펙부터 얼마나 이게 혐의가 입시 비례가 큽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게 아닌가? 오히려 이게 2년 유재수 감찰 무마까지 합쳐서 2년인데 법정 구속도 안 됐어요. 그런데 부인 정경심 씨는 원래 4년이고 거기에 1년이 추가돼서 5년입니다. 근데 7대 스펙 중에 뭐 좀 이따 하지만 이게 아쿠아 팰리스 호텔이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이런 거는 이게 조국 장관이 혼자 한 거예요. 혼자. 그리고 이제 유재수 감찰 무마건도 국기문란 사건이잖아. 이렇다면 이게 저는 오히려 조국 장관한테는 저울보다는 칼로 더 단죄하는 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1심에서는 이렇게 나왔고 이제 현재 2심 항소심이 진행 중이죠. 자, 오늘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글자 때문에 문제가 된 조국 전 장관인데 사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호텔에서 인턴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게 검찰 측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호텔에 인턴을 경험했다고 되어 있는데 안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학생부에 기재를 해서 대학에 가기 위한 걸 목적으로 부모와 협의해서 허위 경력 서류를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검찰이 서울대 이제 의전의 증빙 서류를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기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다음 영수증을 볼까요? 네, 다음 CG를 보면 이게 딱 한 글자를 잘못 써서 했는데 호텔 인턴 수료증이라는 걸 제출을 합니다. 학교에. 근데 기간은 2007년 6월부터 2009년의 9월까지 한 2년여를 호텔에서 인턴을 했다. 한데 장소가 부산 영도에 있는 아쿠아 팰리스 호텔입니다. 이게 아쿠아 팰자라는 게 실제 팰리스를 국어사전에 쳐보면 이 팰리스의 팰자 I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팰리스인데 원래 호텔의 실제 이름은 아쿠아 어이 팰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거를 제대로 쓴 거죠. 누군가 제대로 썼는데 이게 조국 전 장관이 했다라고 검찰은 공소장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잘 썼는데 이걸 원래 상호명을 다르게 썼다는 거예요. 이게 딱 한 글자 때문에 걸렸다고. 아니 그러니까 아쿠아 팰리스라는 거는 원래 그 아쿠아라는 것도 영어 단어로 있고 예, 그렇죠. 팰리스라는 것도 영어 단어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쿠아 팰리스는 그야말로 우리 보고 쓰라고 해도 I로 씁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보면 왜 지금은 없어졌지만 서울 강남에 가면 팔레스 호텔이라고 있어요. 예. 그것도 팰리스거든요. 원래 그게 예. 영어로는 팰리스라고 씁니다. 근데 자기네들은 상호를 팔레스라고 과거에 쓴 적이 있어요. 예. 그것처럼 여기도 아쿠아 I로 쓰지 않고 어이로 자기네들 상호를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서울대 교수실 컴퓨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위조가 아니라면 이게 그 아쿠아 팰리스 호텔의 컴퓨터 내부에 이게 그 저장이 돼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예. 자기네들이 발급을 했으면. 예. 근데 왜 조국 전 장관이 쓰던 그 컴퓨터에서 그것도 한 글자가 틀린 저런 게 나왔느냐. 근데 저 틀렸다는 게 결국은 나중에 인턴 수료증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 PC에서 출력을 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건 바로 조국 전 장관 쓰던 그곳에서 조국 전 장관 본인이 그 위조를 한 것이다라는 뚜렷한 증거가 되는 거죠. 예. 사실 조국 전 장관 과거에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실 무고리다 아니다라고 부인했던 적이 있었죠. 과거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제 딸이 문제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다는 점은 이미 보도자를 통해서 밝힌 바 있고요.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조민 씨가 술을 취한 것은 61이 혐의에 대한 자백 반성으로 봐야 됩니다. 입장문에서 밝히셨지만 따님 기소에 대해 감사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민 씨의 검찰 공소장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2009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서울대 교수연구실 컴퓨터로 아쿠아팰리스 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서류를 만든 후에 호텔 관계자를 통해 법인 인감을 날인받았다. 앞서 이제 정경심 전 교수의 재판부도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작성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서 변호사님, 이게 재판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조국 전 장관이 형사소송법 제 148조를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148조 뭡니까? 아마 이제
자기한테 불리한 게 있잖아요. 불리한 거는 이제 그 정언을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조항인데요. 이것도 이게 법꾸라지처럼 법을 악용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개 정언하다가 뭐 한두 개 구체적으로 어느 문항이 나한테 불리하다. 이럴 때는 이게 뭐 정언을 거부하는 거는 권리인데 포괄적으로 모든 걸 이게 안 하겠다. 이런 정언 거부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저는 불법이라 봅니다. 아마 학계에서도 그렇게 볼 거예요. 재판에 나와서.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국민은 누구나 정언 의무가 있어요. 정언 안 놓으면 이게 과태료 부과하고 나중에 안 놓으면 이게 구인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포괄 정언을 거부해버리면 아예 정언 안 놓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 점에서 이게 저는 문제가 있고요. 저는 이게 서류에 보면요. 인터넷 보면 이게 2년 3개월입니다. 부산에서 고등학생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런 황당한 허위나 위조가 너무 많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최강욱 의원도 이게 지금 집행유예 받아 대법원에 전화배치해 있는 그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이게 최강욱 의원은 16시간을 좀 이게 허위로 발급해줬다. 이런 혐의거든요. 근데 똑같은 기간에 368시간으로 또 이게 위조행위 정경심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368시간을 그 인터넷으로 이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너무나 황당한 내용을 저렇게 태연하게 위조 또는 허위 작성할 수 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자, 이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의 강을 이제 건너내 만에 과거에 이제 논란이 많았었는데 또 이렇게 공소장이 또 공개가 되고 나니까 이제 조민 씨와 또 아들을 기소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고 결국은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이 공소장이 또 이렇게 공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은 또 여기에 굉장히 또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딸이 기소됐고요. 본인들은 학위를 포기했고요. 또 의사 면허증까지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이제 본인들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실은 잘못한 건 맞고 조국 전 장관이나 가족들도 이제 사과를 했었고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은 이제 본인이 과거 공직자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비판을 하는 건 또 감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본인 뭐 다 학위 포기하고 이제 민간인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제는 이제 언론에서 좀 관심을 안 가져주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국 전 장관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검찰 개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동생도 구속이 되고 자신의 조카도 구속이 되고 또 자신의 부인도 지금 3년 이상 구속되어 살고 있고 이 정도면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한 후과는 치르고 있고 이 검찰이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내가 검찰 개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도 나와 가족을 쳤을까. 뭐 이건 하소연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공직자였기 때문에 또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되고 본인은 뭐 억울하다면서 아직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조국 전 장관이 짊어지고 갈 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조국 전 장관 본인의 책을 내면서 여러 가지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내놨는데 과연 그것도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혹시 작용하게 될지도 궁금한 대목입니다. 딸 조민 씨 얘기를 다시 해볼 텐데 조민 씨가 사실 의사면허도 반납하고 이제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유튜버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도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올라온 영상 소개 하나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문한 스키야키가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그러니까. 소식자지만 미식자죠. 맛있는 것만 잘 고르는. 이게 진짜 짱이야. 그러니까요. 너무 좋다. 이거 봐, 이거. 보통의 사람들이면 이게 재판을 앞두고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제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재판 준비를 많이 할 텐데 그것보다는 자연인을 살고 싶다면서 저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통은 일주일에 하나 정도 올렸는데 이제 2개씩 올리겠다고 해서 편집자도 뽑고 뭐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그거는 뭐 본인의 사생활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이번에 조민 씨의 공소장에 들어있는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스펙의 위조 혐의가 드러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공주대 교수, 그러니까 정경심 전 교수의 동창이 근무하고 있는 공주대 교수의 지정도서 독후감 작성을 하는데 선인장과 구피, 장미 이런 그 식물들을 키우면서 월 한두 번 정도
사진 촬영을 하고 보고를 했고 연구실 수초 물 갈아주기 5번. 이래서 받은 게 홍조신물 배양과 유전자 탐지 실습, 공주대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인턴이라는 제도가 많은 이제 학생들이 직접 가서 뭔가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도움을 실제로 주고 그런 등등을 통해서 받는 건데 이것만 보면 물 갈아주고 했다는 이거 보면 과연 이게 제대로 발급이 된 서류인가라는 걸 의심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이 항변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인턴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인턴이라는 게 정확하게 규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를 해야 그럼 인턴을 했다고 하고 어디까지를 해야 이거는 허위다라고 할 거냐 뭐 그 일정한 기준은 없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 기준은 결국 상식의 잣대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적어도 공주대에서 인턴을 했다. 그리고 뭐 논문에 뭐 제3저자다. 뭐 이런 거로 갔을 정도면 논문에 대한 기여도라는 것이 일정 부분 있을 것이고 그 기여는 지금 얘기하는 뭐 수초 물 갈아주기 뭐 몇 번 했다고 해서 그 논문에 기여도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의 잣대로 보면 저 공주대 인턴 확인서는 뭐 서울에서 그냥 뭐 사진 찍어서 뭐 몇 번 보내고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인턴을 했다고 하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라고 봤기 때문에 검찰도 기소를 한 것이고 그 부분을 이제 판사가 판단을 하겠죠. 저는 뭐 판사도 상식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변호사님 사실 우리가 뭐 자녀도 키우지만 어디에 인턴 한 줄 경력 넣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좀 잘 나가는 분이고 하면 아는 뭐 교수님한테 아는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하는데 보면 공주대 교수가 마침 정경심 전 교수의 동창이란 말이죠. 저기서 보내놓고 이런 식으로 논문 뭐 인턴 확인서를 끊어주면 아무래도 쉽게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조국 전 장관의 저 사건으로 인해서 강남 엄마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 많은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대학 가는 데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뭐 인턴 확인서, 체험학습 확인서 뭐 이런 거 굉장히 쉽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의 딸과 아들들이 이렇게 재판받고 학위까지 다 받나 보는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교훈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별거 있어? 뭐 아이들 와서 청소하고 뭐 하면서 인턴 학위에서 2주 써주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걸 가지고 교훈으로 좀 삼고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도 뭐 이 정도 가지고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국민 눈높이에서 이제는 뭐 다른 학생들 그러니까 빽이 없는 학생들도 똑같이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번 계기로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없어졌겠죠? 자, 조민 씨, 지금은 이제 반성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학위를 또 의사면허를 다 반납했습니다만 과거에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의 제 점수는 충분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습니다. 실버 버튼을 받은 조민 씨 유튜버 이제 20만 구독자를 넘었다고 하는데 좋은 편집자를 구한다더니 금방 구했나 봅니다. 그래서 한동안 주 2회 업로드했다고 하면서 기대를 해달라고 하고요. 어쨌든 내가 원하는 삶을 주체적으로 살 것이다. 영상 작업해봤다면 의미 없이 놀러 다닌다는 말을 못할 것이다. 라고 SNS 글을 올리면서 자유로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개인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뭐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SNS 글을 젊은 사람들은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본인 가족들이 재판을 받거나 어머니는 구속이 돼 있고 본인도 이렇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활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검찰에 나중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진지하게 반성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영향을 줄 거고요. 저 정도면 제가 보기에 거의 뭐 부전 자제를 넘어서 이게 청출어람이 아닌가 이런 게 의심이 들 부모보다 더한 게 아닌가. 본인이 이게 뭐가 그렇게 떳떳합니까? 본인이 7대 스펙 허인 거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아요? 본인이 부산에 인턴 안 하고 7대 스펙 본인이 더 잘 알 텐데 우리 그 검찰의 공소 재개도 보면
오히려 이게 조민 씨가 더 주도적 역할을 했다. 우리가 위조를 하더라도 이게 요즘 젊은 애들이 컴퓨터 더 잘 다루지 않습니까? 근데 나와서 이렇게 뻔뻔하게 저는 떳떳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이게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 분노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게 본인이 매를 벌어서 이게 기소까지 지금 이게 당했지 않습니까? 계속 저러면 이게 재판에도 악영향을 줄 거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조국 집안의 그 패밀리 비즈니스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보십시오. 조국 교수에게 책 써가지고 다니면서 뭐 출판 여러 가지 하면서 이게 돈을 엄청 벌고 있죠. 그다음에 조민 씨도 유튜브로 그때 슈퍼챗부터 돈을 많이 벌고 있죠. 부인은 이게 구속돼 있지만 영치금이 2년에 2억 이상 들어왔습니다. 이런 이게 비즈니스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게 계속 재판 받으면서도 이렇게 대중 통해서 이게 돈벌이 하는 이런 것도 이게 상당히 부적절한 모습이다. 이런 봅니다. 비즈니스까지는 너무하시고요. 어쨌든 조국 전 교수가 서울대 교수도 이제 그만두게 되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책을 낼 수도 있는 거고 SNS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이렇게 몰아세우시면 조민 씨 굉장히 서운해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SNS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고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본인 너 힐링에만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니냐? 진실성이 없어 보인다 사과에 대해서. 인생은 조민 씨처럼 살아야 된다. 남 시선 생각하지 말고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의 여론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조민 씨의 재판이 이제 곧 시작될 테니까 그 재판 과정을 봐가면서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에 첫 지방 행보로 호남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애초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 통보가 된 날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출석 요청을 거부하고 윤석열 정부 비판에 나섰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민을 대리해야 될 대통령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국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권 심판을 위해서 국민 항쟁을 선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국민의 충직한 일꾼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를 지배하는 국민을 백성으로 여기는 왕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하는 그런 대통령 여러분 보신 일 있습니까? 아무리 폭압적이고 독재적인 지도자도 그래도 국민은 존중하는 척 했습니다. 국민을 싸우는 상대로 여긴다고 말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예. 자, 노주필님. 이게 아까도 조국 전 장관 얘기하면서 왕, 권력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저희가 전제군주, 독재자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도 왕 얘기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구체적으로 뭘 가지고 저렇게 왕이 된 것처럼 국민을 억압하고 있다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뭐 저게 목적이 저 집회 목적이 뭐 이른바 오염수 규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을 비판하는 건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뭐 일본이 뭐 그 오염수 방류하는데 뭐 찬성한다든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 뭔가 찜찜하기도 하고.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오염수 방류를 뭐 하지 말라고 하든지 뭐 그거는 좋은데 그 왜 윤석열 정부 비난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 비난이 되는지 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은. 그거나 이거 왕처럼 뭐 국민에게 군림한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 점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국민 많은 사람이 불안하고 있다. 뭐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같은 집회를 하고 저 전국을 돌면서 저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저런 것 때문에 애꿎은 어민들만 지금 피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수산업자들 예. 또 뭐 횟집 등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고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뭐 하는 건 좋지만 그 정말 민생을 생각한다면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한 가지 좀 다행인 것은 최근에 뭐 어떤 보도를 보니까 최근에 뭐 지방에서 많은 전어 축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북적인다고. 예. 그래서 당연하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리 정치권, 정치인들이 그렇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런 선전선동을 한다 하더라도 현명한 국민들이 넘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아마 저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뭐 좀 사그러들지 않을까 싶어서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민과 싸우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했다는 걸 염두에 둔 발언은 최근에 이제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과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예, 그 얘기 하실 거죠? 그럼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곧 듣고 하시겠습니다. 예. 이번에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협치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가지고 보수와 진보, 좌파, 우파 이렇게 힘을 합쳐갖고 성장과 분배를 통해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뒤로 가겠다 그러면은 그거 안 됩니다. 이 발언 때문에 나왔다는 이 발언을 겨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더하기 1이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는 대목인데 그러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그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각종 과학적 데이터를 무시하고 그러면서 마치 오염수를 방류해서 엄청난 일이라도 벌어지고 인체에 유해한 것처럼 지금 국민들을 선동하고 다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인식과 이재명 대표가 저거는 국민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 중에 저는 어떤 인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동의를 많이 할 것인가 저는 뭐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뭐 후쿠시마 방류 벌써 시작된 지 꽤 됐어요. 24일에 시작을 했으니까 뭐 일주일 넘었는데 자, 이 동안에 그러면 무슨 과학적으로 인체에 유해하거나 아니면 그 앞에 있는 또는 뭐 생선이나 이런 거에서 무슨 방사능 물질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학적으로는 지금까지 나온 거 데이터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다니고 오염수 자체를 방류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이제 정부 여당으로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다니면 그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수밖에 없다. 저는 윤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로 보이고 근데 그게 이재명 대표의 눈에는 국민과 싸운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죠.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얘기하는 정말 소수의 국민들하고 저는 지금 대립각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전체 국민하고 싸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승훈 부회장님. 저는 좀 그 생각이 다른데요. 소수 국민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한 80% 정도의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고 왜 이걸 바다에 방류하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바다에 방류한 것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한국에 올 것이고 일본산 의류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산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1+1은 100이라고 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 또는 단체라고 해서 결국 야당과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비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너무 정치적으로만 해석하고 일본 편을 든다. 이런 생각을 좀 지울 수 없다 이런 거고요. 특히 또 대통령께서 24시간 언론이 정부욕만 한다고 하잖아요. 보수 언론도 야당 비판하잖아요. 또 진보 언론은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마치 24시간 정부욕만 하니까 그 언론은 없어져야 돼. 이렇게 들리거든요, 실상. 그래서 이동관 씨라고 하는 분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앉힌 거 아니냐.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힌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대통령이 모든 걸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야당과 협치하거나 최소한 야당과 협치하지 않더라도 국민과는 좀 협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야당에서는 계속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윤 정권은 국민 안전을 포기한 정권이다. 그다음에 서영교 최고위원은 멍청한 윤 정권이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방조하고 있다. 정권 교체 확실하게 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 보면 국민 항쟁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항쟁이라는 거는 촛불을 다시 들어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그 뭐 민주당이나 계속의 탄핵, 윤석열 대통령 이걸 이렇게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게 민주당이요 계속 뭐 방조범 또는 이게 공범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 법률 용어인데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방조나 공범이라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도 있고 우리가 반대하면 막을 수도 있고 이럴 때 이게 방조나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반대한다고 이게 일본 방출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일본이 처리수를 방류하는 건 이게 일본의 고유한 주권 사항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국제 규범이에요. 우리가 반대한다고 이게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막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공범 범죄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계속의 그 안전 청량을 한다든지 이래서 방사능이나 이래 가지고 이게 일본의 시정을 요구하는 이 정도 역할 지금 이게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 일본 수산물 금지하는 게 5개 미만의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는 1+1이 2라는데 1+1이 100이라는 거는 민주당하고 일부 자칭 진보인데 제가 보기에 좌파 시민단체 그때 그 사람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있잖아요. 우리 광우병 때 나오고 그다음에 사드 할 때 나오고 또 이게 이번에 괴담할 때 나오고 항상 그 정부 비판하면서 가짜뉴스 퍼뜨리는 이런 단체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만 1+1이 100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대통령이 제대로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시민단체 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진짜 우려가 돼서 후쿠시마산 오염수에 오염된 물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걱정해서 나오는 분들도 있으니까 너무 또 이렇게 한 방으로 또 몰아세우지 말아주시고. 그럴 경우라도 어떤 우려가 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저는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막연하게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산 그 앞에서 잡힌 물고기가 뭐 과거에 왜 그 수조에서 잡힌 뭐 세슘 우럭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물고기가 어떤 방사능 물질에 오염돼서 어떤 위험성이 있다는 걸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과학적 데이터와 배치된다 이런 지적을 받는 겁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도 이제 이재명 대표와 뜻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제명인의 마을에서는 N행시 이벤트 윤석열 퇴진 5행시에 도전하세요. 윤석열 탄핵 또는 윤석열 퇴진으로 5행시 짓기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재미로 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이승우 부위원장님 이거 보셨어요? 캠페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탄핵의 역사가 실은 국민들께는 불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고 그리고 나라 국정을 잘 운영해 주기를 바라는데 탄핵이라든가 퇴진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행한 얘기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왜 저런 얘기들이 조금씩 계속해서 확산될까? 그건 뭐냐면 야당을 야당으로 대우하지 않잖아요. 만나주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비난만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극대극으로 가는 거예요. 여당과 야당이.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저런 것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좀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하면 여당이라도 좀 대화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영상만 눈치 보는 거 아닌가요? 자,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윤석열 탄핵, 윤석열 퇴진 이런 캠페인들을 벌이는 게 과연 재미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오늘 검찰 소환이 검찰이 소환을 이제 나오라고 조사를 받으라고 얘기했던 날이었죠. 어쨌든 검찰은 이제 날짜가 안 맞으니까 다음 달 4일 날 출석할 걸 송부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 관련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보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이 현재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국민의 삶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검찰이 9월 4일 검찰 소환 통보했는데 네, 고맙습니다. 네. 검찰 소환 조사 일정은 혹시 조율되는지 여쭤봐요. 여기까지 하시죠. 네. 예. 원래 오염수 문제 때문에 이제 검찰 조사가 불가 이렇게 제가 물음표를 달고 그래픽을 만들어 봤는데 원래 오늘이 소환조사 통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남에 가서 현장 최고위를 진행하고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에 참석하느라 출석이 불발됐고요. 9월 4일 날 소환 다시 나와라라고 했는데 그날도 아마 오염수 관련 이 방류 관련 행사가 있어서 못 갈 가능성. 그래서 9월 중순에 이 본회의가 잡혀 있지 않은 날 9월 10일 중 정도에 출석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아직까지 날짜가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노주표님, 이런 거 그러니까 방류 규탄 집회 가고 현장 최고위 진행한다고 해서 검찰에 안 나가는 것도 이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검찰이 소환한다고 해서 반드시 출석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예. 몇 번 소환해도 안 출석한다? 그러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될 수 있죠. 예. 뭐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서. 나 검찰이 뭐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도 통보한 날이죠. 9월 30일 날. 그렇습니다. 8월 30일 날. 9월 4일로 통보한 날인데 뭐 다른데 어디 지방에 가서 뭐 오염수 방류 관련 행사가 있다 그러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래 있던 일정인지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날짜를 맞춰서 잡은 행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뭐 그런 의도는 명백하죠.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다. 이걸 부각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검찰 뭐 소환한 날짜는 절대로 응하지 않겠다. 내가 정하겠다. 이런 생각일 것 같고요. 예. 또 최대한 그것도 출석 일자를 늦춰서 조사를 늦게 받으면 아마도 이제 9월 말쯤 이제 추석 명절이니까 예. 그 이전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안 할 수 있도록 못하도록 하겠다. 아마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이렇게 자꾸 하는 걸 보면 국민들이 봤을 때 뭐 양쪽 철저한 지지자들은 빼고 예. 일반 객관적인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참 세긴 세구나. 보통 사람은 검찰이 한두 번 소환하면 뭐 급한 일 빼고는 가지 않습니까? 예. 불가피한 일 빼고는. 근데 저렇게 출석 일자도 마음대로 막 하는 걸 보면 뭐 검찰에 탄압받는 대표의 모습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9월 4일 날은 출석할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측의 발언을 보면 4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행사가 있어서 가능할지 몰라서 일단 내부 논의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검찰청의 규칙을 보면요, 물론 이제 출석을 협의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기간을 좀 연장을 해준다든지 조율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소환 통보를 받는데 검찰한테 나에게 계속 방송 출연이 있어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이러면 검사가 저보고 완전히 뭐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겁니다. 아니 방송 출연이 있든 없든 그거는 출연 하루 쉬고 조사받으러 와야지. 방송 출연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게 정당한 사유예요. 지금 이게 전국 가면서 저렇게 장애 집회하고 대통령 막 규탄하고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되도록이면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하는 게 맞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전국 돌면서 규탄 집회하면서 일본의 처리수 방류를 환경 테러다. 환경 테러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행적을 보면 우리 저는 사법 테러다. 제가 단호하게 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검찰 수사를 정당한 이유도 없이 회피하고 그다음에 판사가 재판할 때도요. 오전에 재판할 때도 그때 규탄 집회한다고 재판도 안 가버리고 그다음에 또 측근들이 사법방해 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또 검사들 이름하고 사진하고 공개해서 조리 돌림을 하고 이런 게 사법 테러입니다. 이게 사법 테러예요. 이걸 보고 국민들이 얼마나 검찰이나 법원을 우습게 보겠습니까? 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라도 사법부나 검찰을 존중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된다 봅니다. 예, 어쨌든 조사가 끝나야지만 이제 영장 청구 가능성들이 제기가 될 텐데 어쨌든 민주당 내 친명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회기 중에 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부결표를 던지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동훈 하는 짓을 보면 걱정이 좀 되시죠? 저것이 저러다가 정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그러는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투표를 거부하면 됩니다. 투표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의 전략이 뭡니까? 지도부의 입장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개인적인 입장. 당근 부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번복하는 당론을 하자고 하면 당은 뭐 축대밭 됩니다. 이거 가지고 자꾸 뭐 그러니 안 그러니 하면 너무 소모적이고 구차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예.
친명계 의원들은 어쨌든 체포안이 오면 무조건 부결한다. 본인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발로 걸어 나가서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포안에 대해서 당근 부결시키겠다. 부결표 던지겠다. 체포안 가결 안 될 것이다. 영장 자체가 부당하다. 이런 등등의 발언들이 나오면서 과연 체포동의안이 회기 중에 넘어오면 민주당에서 처리를 할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분들 의원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받을 거라고 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아마 영장실질심사가 잡히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해달라고 요청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그게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보고 그러기 전부터 너무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것 자체가 이건 하나의 프레임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조사 일정 좀 조율하는 거 있잖아요. 검찰에서 조율할 수 있어요. 이 검찰이 그냥 몇 달 조사했습니까? 2년 가까이 조사했는데 일주일 늦게 나간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 게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당 대표로서의 어느 정도 예의는 지켜줄 수 있다. 그래서 일주일 먼저 가느냐 뒤에 가느냐 가지고 검찰이 너무 싸울 게 아니라 수사를 잘해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더 좋습니다. 2년 내내 수사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수사하겠습니까? 수사 일정과 관련해서 이승원 부위원장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취임 1년이 지난 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과연 잘했냐 못했냐 성적표를 매겨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이었습니다. 총장님은 몇 점 주시겠어요? 점수를 매길 원래 대표가 나와서는 안 될 대표를 나왔다고 저는 보니까 시작부터가 지방선거하고 동시에 치러진 선거에 계양에 보궐선거를 나가고 또 그 계양 국회의원은 서울시장을 나와가지고 더욱 지방선거를 이렇게 배려버렸잖아요. 대표로 있었어도 물러나야 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될 사람이 거기서 대표를 나간다는 건 우리 지금 정치 상식으로는 그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시작부터 잘못됐다. 대표로 나와서는 안 되는데 대표로 나왔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다 졌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이 대표로 나온다는 게 정치적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8월에 이재명 대표가 그 대표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논평을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자기가 꼭 대표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방탄용으로 그러니까 그때도 왜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됐잖아요.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지난 정부부터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생긴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 수사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내가 대표직을 맡으면 당 전체가 나를 위해서 방어 전선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 구도를 저는 만들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종의 방탄용 정당 대표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나선 거기 때문에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얘기하는 시작부터 잘못했다. 근데 납득이 안 된다는데 저는 납득이 돼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홀로 방어가 안 되니까 민주당이라는 어마어마한 방패를 지금 딱 검찰 앞에 세운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걸 이해하자면 이재명 대표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방어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데 객관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망가지는 거죠. 이재명이라는 대표 한 사람을 위해서 정당 전체가 지난 1년 동안 한 일이 우리한테 기억에 남는 거는 방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점수를 매기기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효과적으로 1년 넘게 방어를 했을지 모르겠으나 민주당은 망가졌다. 이렇게 보는 게 그냥 객관적인 평가로 발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망가졌으면 지지율이 엄청 떨어지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많이 높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사정이나 국민의힘 사정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또 다른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나아져야 됩니다. 국민의힘도 못하는데 민주당 가지고 왜 그러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명확하게 수사받겠다라고 했고 영장실질심사, 체포동의안 특검 포기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믿어주시고요. 이재명 대표의 결백 여부는 결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치 검찰에서 기소만 하면 유죄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되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법무장관으로서 검찰에게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수사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치 한동훈 장관의 말을 들어보면 이미 유죄 판결까지도 내리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노조필님. 아니 저 이승훈 대표의 말씀에 저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치 이재명 대표가 유죄인 것처럼 이렇게 단정하고 있다. 친명계 의원들이 바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뭐라고 합니까?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라고 하고 있잖아요. 뭐 창작소설, 신작소설, 심지어 또 최근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망한 소설이라고? 예. 아니 국민들 앞에 그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면 법관 앞에 가서 그렇게 소명하면 당당히 영장 기각 받아서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게 검찰에 지금 가장 큰 타격이 되는 겁니다. 여태 영장 얘기하다가 기각 받아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당히 될 텐데 왜 친명계 의원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죠? 그 영장 심사를. 저는 오히려 그게 이분들은 혹시 이재명 대표 유죄를 확신하고 있나? 저는 그렇게 의문이 된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모든 분들이 친명계 의원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공언한 대로 우리는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심사 가도록 도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예. 앞으로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조사가 있게 될 건데 일단 날짜부터 정해야 되겠죠. 그 날짜 나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예, 국회 윤리특위 제1소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안을 부결했습니다. 오늘 여야 소위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가 3, 9, 3 해서 동수가 나와서 과반 이상이 되지 않아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원래 그거는 다음에 추후로 간사가 논의할 예정이고요. 소위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김남국 국회의원 제명안은 부결로 끝났고 더 이상 논의되지 않을 겁니다. 소위에서 간사간 협의에 따라서 다음 회의를 개최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거고 다음 회의를 결정한다면 징계 수위를 변경해서 표결할 건지 안 할 건지 또 이런 것들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김남국 의원 제명에 대한 혹시 당 지도부 간의 사전 논의나 이런 게 좀 있었는지? 그건 없었습니다.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의 특성상 제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그런 점도 참작이 돼야 된다. 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습니다. 저희가 3대 3을 윤리특위 소위를 통과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데 윤리특위에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소위에서 부결된 게 국민의힘 3명,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입니다. 여기서 4명이 찬성표를 던져야지만 제명안이 통과가 되는데 물론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 모르겠습니다. 3대 3이 나왔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위원들이 부결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석 대변인님, 이게 원래는 통과시키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위에 예전에 혁신위원회에서 그렇게 권고도 했었고요. 혁신위는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얘기한 거고 윤리특위의 그 자문위원회에서 제명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지금 본 위원회에 와갖고 이게 3대 3으로 돼서 과반이 안 돼서 부결이 됐다. 예. 윤리특위가 왜 있는지를 이분들이 모르는 걸로 봐요. 저희가 볼 때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그랬으리라고 보는데 윤리특위에서 어떤 의원을 제명한다든지 하는 것은 국회 전체의 어떤 자정 기능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재판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송기현 의원의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선출직인데 제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예. 그럼 제명 규정이 왜 있습니까? 이분 법을 전공하신 분인데 뭘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포기한 것도 참작을 한다. 이거는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불출마 선언을 언제 했습니까? 이 회의 하려고 하기 20분 전에 했잖아요. 그때까지 쭉 버티다가. 그 수를 직전에 해서 자기 제명안이 본회의로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김남국 의원이 그런 뻔한 수를 썼었는데 그게 결국 또 통한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는 그런 수가 너무너무 많이 잘 통하는 정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 사안에 대해서 3대 3이어서 누가 어떻게 표를 던졌는지 모른다고 하지만 결국 또 민주당한테 부메랑으로 올 거다. 뭐라고 아마 변명할 게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김남국 의원이 지난 17일 날 윤리특위에서 마지막 소명 기회를 얻기도 했었죠. 그 자리에서 눈물을 보였다고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떤 내용 위주로 소명하고 있지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문위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견도 부당하다는 의견들도 좀 있는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아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렇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마지막 이제 소명을 했고 국회의원직을 더 이상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김남국 의원이 저지른 행동이 굉장히 국민의 본능을 많이 샀습니다. 상임위 기간 동안에 200번 이상의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의혹도 있었고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도중에서도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장면이 연출됐는데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 화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위원님 제가 사실 이걸 잘 챙겨보는 아빠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이모랑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네, 저 장면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에서도 인사청문회에서도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 때문에 사실 국회의원이 지금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도덕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 제명안까지 이제 부결됐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이제 판례를 쭉 찾아봤더니요. 민간 기업에서도 이게 근무 도중에 주식 투자한다든지 이런 게 다 해고한 사유가 많아요. 저는 이게 국회의원도요. 근무 도중에 코인 투자하면 이게 해고라는 게 뭡니까? 제명 아닙니까? 저는 제명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게 소위의 3명이 관에게 결정하는 게 맞는가? 이 정도로 자문위에서도 제명을 권유했다면 최소한 이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의 뜻을 물어봐야지. 왜 3명이 이렇게 막아버립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민주당 측의 꼼수가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우리 168명 전원이 요구드문이 너 3명이 요구드 보고 말아라. 미리. 이런 이게 꼼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거요. 예를 들어 이게 어떤 사람이 만취해가지고 말도 잘 못하는데 경찰이 음주를 부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안 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가장 음주가 심한 것만큼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게 아니면 불었겠죠. 이만큼 이게 저는 음주 측정 불응하면 면허 취소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럼 이게 저는 김남국에 가장 나쁜 게 모든 거래내 자료를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나쁜 거예요. 자료를 다 내고 소명해서 판단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자료 자체를 안 낸다는 말은 본인이 이게 뭔가 초기 취득이 좀 이게 수사 정도의 문제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 이러니까 자료를 끝까지 안 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음주 측정 불응하고 똑같은 저는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자료 미제출은. 그 자체로 이게 제명 사유인데 이렇게 3명이 막아버리는 거. 정말 이게 저는 이러니까 이게 국회가 전체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이승훈 부위원장 먼저 드릴게요. 저는 이제 김남국 의원이 청년 정치인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불출마 선언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지금은 이미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사퇴를 해서 기성 정치인들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 좀 감동이 됐을 건데 지금 불출마 선언은 좀 늦은 감이 있다. 예. 다만 우리 버스 기사 한번 생각해 보면 몇백 원, 몇천 원 훔치면 해고돼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1심, 2심,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재판이 없어요. 그냥 국회에서 제명하면 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명을 더 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자꾸 거래 내역 공개라 하는데 당행에 제출하는 것은 김남국 의원의 의무가 맞아요. 근데 언론에 제출하라고 해서 사건만 발생하면 그냥 거래 내용 내세요라고 한다면 이건 언론 재판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방식이고 국민의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요. 왜 김남국 의원 개인의 문제로 비난을 하지? 국회의원들 중에 나쁜 국회의원들 굉장히 많은데 왜 김남국만 제명하라고 하지? 김남국 의원이 도덕성 가지고 제명이 된다고 한다면 많은 국회의원들이 제명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정찬민 의원 같은 경우도 3자 뇌물로 7년 확정이 됐어요. 근데 국회의원 세비 다 받고 직원들 세비 다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가 뭐 기준을 좀 만들어서 이럴 경우에는 제명하자 해야지 여론몰이식으로 누군가만을 제명한다는 것들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자, 최영민. 이게 그 국회 윤리특위라는 거에 저는 본질적 한계라고 봐요. 김남국 의원의 저런 불성실한 행동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 그 다른 윤리특위에 올라가 있는 어떤 의원의 징계안보다도 훨씬 더 심한 상태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징계하자는 게 각종 여론조사 같은 데도 보면 훨씬 압도적 다수잖아요. 근데 윤리특위에 올라가 있는 과거의 것들을 보면 그 뭐 아주 중립적으로 제가 판단을 하자면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뭐 올라가 있는 사람들 자문위원회에서 제명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 안 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윤리특위를 뭐 개선을 하든가 아니면 무슨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이 표로서 이 윤리특위의 그 어떤 그 징계한 그 진전을 막는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김남국 의원의 이제 제명안이 이제 통과가 안 되면서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내년 총선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면 세비 등 각종 혜택이 계속해서 국회의원 자격으로 가게 되겠죠. 한 6억 정도가 추가로 투입이 된다는 건데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김남국 의원이 앞으로 9개월 동안 더 국회의원을 하게 되는 게 얼마나 큰 특혜를 받는 것인지 국회 정보공개 포털 올해 3월 기준이고요. 국회의원 월 평균 급여가 1,285만 원입니다. 하는 일에 비해서 참 많이 받는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직원들이 월에 평균으로 받는 급여 4,300만 원. 여기에 의원실 운영비가 500만 원 이상. 또 차량 렌트비와 유류비가 240만 원. 대체 무슨 입법과 정책 개발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월 평균 430만 원의 정책 개발비. 직원들 업무 지원비도 월 평균 8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만 6,800만 원 넘는 세금이 김남국 의원한테 들어가요. 불출마가 헌신이나 뭐 희생이 아니라 앞으로 9달을 더 국회의원 하게 해달라는 건데 우리 국민 세금 6억이 코인 부자 김남국 의원한테 더 들어가는 겁니다. 윤석 대변인님. 네. 이렇게 많아요? 6,800만 원이나 보통 의원들한테 한 달에 들어갑니까? 그렇죠. 의원 한 명한테만 급여가 지급되는 게 아니죠. 의원한테는 인턴 포함해서 9명의 보좌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기 나와보면 의원실 운영비, 차량 지원비, 뭐 정책 개발비 해서 다 합치니까 한 달에 한 7천만 원 가까이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내년 5월 29일까지 임기를 마치면 한 6억 정도가 추가로 가게 된다. 제명당하는 거에 비해서 지금 그 지적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꼭 뭐 돈 얘기하는 것보다도 김남국 의원 불출마 선언을 이미 했고 이미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영향력 많이 상실했고 도덕적인 거 다 지적받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명당하는 거 뭐 마녀사냥이다 어쩌다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데 왜 그 자리에 앉아서 세금 6억을 낭비하느냐. 아마 김남국 의원 이 얘기 들으면 그럼 저는 세비를 반납하겠어요. 뭐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국민 세금이 더 나간다는 점, 자기 보좌진들 포함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국민들로부터 당연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역풍 못 피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친명계 사실 김영진 의원은 이미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이 통과 안 될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의원에게 불출마 선언은 공선법에 의해서 피선거권을 5년 제한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출마를 스스로 단죄를 했고 스스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윤리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번 더 해보자. 그런 취지로 조금 시간을 연장해서 가지 않았나.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법적 문제를 벗어나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본인 스스로 내렸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마녀사냥적 성형도 있을 수 있다. 친명계 쪽에서는 이게 마녀 사냥식이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비명계 의원이죠. 이원욱 의원은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윤리자문위의 제명 의견을 무시하고 30일 출석 정지 검토, 정신 못 차린 민주당의 민낯이다. 이 30일 출석 정지는
제명안이 이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제명안 다음으로 강도 높은 그 징계가 30일 출석 정지가 있기 때문에 이 안이 새롭게 올라오면 또 소위에서 투표를 통해서 통과를 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과연 이것이 다시 제명안이 다시 올라오게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강도 높은 자기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불과 어제 민주당이 1박 2일 워크숍을 마치며 국민께 내어놓은 8대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늘 열린 윤리특위 소위에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부결시키며 잉크도 채 마르기도 전에 스스로 그 약속을 처참히 밟아버렸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국민 기만을 이어갈 바에는 김 의원을 복당시키십시오. 예, 현재 무소속이죠. 탈당을 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다시 들여라라고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오늘 발언을 하네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뭐 겉은 무소속인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까지 제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심정적으로는 다 본인들하고 같은 당 하고 있다고 느낀 거 아니겠어요? 김남국 의원이 만약에 저희 당 의원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복당시키기 낫지 지금 뭐 무소속으로 놔둬가지고 국민들한테 뭐 아닌 것처럼 하는 게 통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예, 자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 부결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예, 최근 신림동 서현역 무차별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차원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해봐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랫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다 보니까 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일부 사형 확정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용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임무입니다. 2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왔죠. 그렇지만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정한 바는 없습니다. 기존하고 제가 달라진 바는 없고요. 말씀드리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법에 있고 정부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형, 가석방 불가능한 무기, 일반 무기, 일반 유기 이런 단계에서 법관이 죄질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는 것이니까 그게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사형시설 집행을 할 수 있는 곳을 점검해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사형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서울구치소,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 부산구치소까지 총 4곳이라고 합니다. 원래 5곳이 있었는데 한 곳은 폐지가 됐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4곳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형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과연 사형이 흉악범죄 예방에 도움이 됩니까?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요. 사형을 이렇게 집행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예. 지금 현재 외국 예를 보면 폐지된 나라가 한 110개 나라 돼요. 예. 좀 많아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폐지처럼 보류된 게 한 40여 개 나라고. 예. 그다음에 적극 사형을 집행하는 게 한 30몇 개 나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 저는 왜 찬성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형벌은요. 전통적으로 이제 응보형주의입니다. 동해보복. 물론 요즘 이게 형벌은 뭐 일반 예방, 특별 예방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게 동해보복.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를 우리 옛날 함무라비 법전처럼 있잖아요. 이런 게 응보형이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거기에 다른 게 가미되는데 저는 기존에 우리가 사형을 폐지한 게요. 보통 저는 정치범은 반대합니다. 정치적 사상으로 사형하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이게 오판 가능성이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오판해가지고 사형 집행해버리면 억울한 게 밝혀지면 어떡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폐지했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이게 엄청나게 우리가 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증거들도 명백하고 우리 눈으로 직접 묻지마 살인 많이 보잖아요. 여기에 오판할 여지가 있습니까? 오판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응보형 동해보복이라면 저는 사형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결국에 그 상당히 지금 제가 작년 통계를 가져왔는데 옛날에는 이게 일본하고 우리가 10만 명당 한 0.4 정도로 비슷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일본은 전 세계 193인데 10만 명당 살인 건수가 0.4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5배가 늘은 거예요. 5배 늘어서 10만 명당 2건의 살인 사건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하고 미국의 아예 사형제가 있잖아요. 이런 게 통계를 보더라도 사형이요 상당히 그 잠재적 범죄자에 대해서 억제하는 위화 효과라거든요. 이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우리나라에 지금 사형 확정 후에 미집행된 그 사형수가 모두 59명이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 기억하는 이름만 좀 몇 명 꼽아보겠습니다. 2005년에 유영철 사건이 있었고요. 2009년에 강호순 사건, 2001년에 정두영 사건 다 사형이 확정됐지만 계속 그 교도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교도소에서 또 교도관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도망을 치려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개선의 정이 없어서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떠세요? 민주당에서는 사형제를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아마 이게 공론화는 안 됐습니다만 기본적인 입장은 사형을 폐지하는 것에 더 주로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은요? 네. 예.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흉악범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살인을 통해서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느냐? 정말 사형제가 실시되면 이런 흉악범들이 줄어들까? 인과관계에 대한 또 의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고심해봐야 될 것 같고 꼭 법조인들 이런 법무부 검찰뿐만 아니라 국민의 법감정, 국민의 시대에 따른 어떤 생각의 변화들까지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누군가 한 분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될 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지난번에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EU와의 외교적 문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EU와의 문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와는 외교 관계를 맺지 않는다거나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로 종교적 이유가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예. 이제 EU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사형제 폐지한 나라들이 EU 국가 중에 꽤 많거든요. 예.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형을 집행하겠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예. 일단 하여튼 이런저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어떤 도구에 먼지가 쌓여 있으니까 좀 털고 해서 경각심을 높이자 이런 차원으로 보고 예. 지금 이승훈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정말 우리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에서 사형 집행 국가로 변하려면 광범위한 여론 수렴이나 각계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사형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꿀 만한 건 없어요. 한동훈 장관 얘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한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형을 실시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들어 놓는 것, 유지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지금 59명의 미집행된 사형수들이 이 행형 태도가 대단히 불량하다. 예. 이런 것도 짚지 않았습니까? 그 소식 들리니까 일부 사형수들은 굉장히 긴장한다는 뉴스도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런 정도의 효과를 생각하고 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사형제 폐지라든지 사형제를 계속 존치하든지 하는 논의까지는 아직 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과연 한동훈 장관의 뜻처럼 이 사형제를 계속 유지하고 존치하는 것이 흉악범죄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좀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예, 사형을 기다리는 이 수감자들도 있습니다만 이 교도소를 보내달라면서 이 범죄를 저지르는 황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예, 허재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아니 왜 교도소를 가고 싶다고 저런 거 한 겁니까? 하필이면 또 검찰 민원실이에요? 저게요.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에 차라리 보내달라고 하면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다고 하는데요. 예. 왜 검찰 민원실이냐면 이 사람 전과가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로 6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경제적으로 뭐 이 사람 말에 따르면 어려워서 벌금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벌금을 못 내겠다고 해서 이 좀 노역장 유치해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지금 검찰 민원실을 찾아가지고 다 뭐 어떻게 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흉기 난동을 벌인 사건입니다. 결국 테이저건 발사해서 제압을 했다고 하고요.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거된 상태입니다. 저렇게 교도소밥이 먹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면 이 교도소 다 어떻게 사람들이 넘쳐날 텐데 괜찮을까요, 이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가 보죠, 요즘에? 이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차라리 교도소에 수감돼서 교도소밥 먹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최근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있기는 했었어요. 예. 그리고 비슷하게 지금 또 최근에 이 여성을 20분 간격으로 모르는 여성을 2번이나 강제추행하고 도주한 사람도 예. 자꾸 봤더니 자기가 지금 경찰서에서 공짜밥 먹기가 미안해서 공짜밥을 먹기 위해서 범행을 했다. 부모님한테 용돈 받기 미안해서 범행을 했다. 뭐 이런 사건도 지금 최근에 벌어졌거든요. 예, 저희가 지금 영상을 준비했는데 저 사람이 새벽에 선능력, 서울에 있는 선능력 주변에서 새벽 1시쯤에 저렇게 여성 뒤에 가서 갑자기 손을 넣어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도망갑니다. 한 번이 아니고 2번이나 했고. 그래서 잡힌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제가 최근에 본 댓글 중에 굉장히 공감하면서도 씁쓸했던 글이요. 정유정이 왜 내 세금으로 돈가스 먹고 있냐 이 글을 봤거든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흉악범들한테 뭐 아이스크림 가끔 나갔다, 복날에 삼계탕 나갔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저도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연간 지금 재소자 한 명의 수용비가 3,100만 원이라고 하고요. 한 명을 먹이는 3,100만 원이 들어요? 네,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연간 중위소득 2,600만 원보다 높은 금액이어서 읽어보는 국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가 분노를 느끼는 지점을 이해를 합니다.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건 맞지만 아이스크림까지 줄 필요는 있을까? 그거 안 한다고 인권 침해되나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그리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교도소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래야 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교도소 안에 들어가면 과밀한 문제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 유혈 사태도 일어나고요. 내부 서열 문제도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식단이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한 끼에 책정된 금액 2,000원이 채 안 됩니다. 굉장히 낮은 인건비와 그리고 저렴한 재료들을 써요. 예. 그걸로 충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쇠고기 미역국 먹는다 해서 우리가 먹는 것처럼 맛있는 미역국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 짚어야 될 지점은요. 물론 이렇게 생계가 어렵다고 해서 이런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다 이해돼서는 안 되고 그걸 합리화될 수도 없겠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범죄 예방이라든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이런 그 생계 국핍 때문에 범죄로 내몰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뭔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차라리 기초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를 확충하는 데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이게 뭐 예전에 보면 뭐 범털, 경제범죄사범 이런 분들은 또 좋은 구치소에 간다고 그러고 또 요즘에 동부구치소가 새로 져서 시설이 좋다고 해서 거기로 또 보내달라는 사람도 뭐 있고 그렇다면서요? 지금 이제 시설이 좋으면 더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이게 영월구치소나 이걸 더 좋아합니다. 왜요? 감시 시설도 좋거든요. 감시 시설, 지금 이게 CCTV라든지 오히려 이게 감시 시설이 없어야지 편하게 누워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더 오히려 선호가 달라질 수 있고. 아, 그래요? 지금 이게 교도소가 저 보니까 이게 반찬도요. 옛날에 3개였는데 요즘 이게 4개 준다 이런 말도 있고요. 상당히 그 식단이 좋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콩밥 이런 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이게 인권도 중요하지만 범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조금 더 타이트하게 교도소를 운영해야 되는데 요즘 이게 실제 일부 중에는요. 만약에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뭐 설거지도 좀 해주고 일을 도와주면 여러 가지 게 얻어먹기도 하고 지금 이게 일당도 보니까 15,000원씩 또 이게 일당도 줍니다. 일하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아마 저런 분들이 깨있지 않나 보입니다. 예, 그렇다고 남에게 상해를 끼치거나 남에게 해를 미치는 그런 절대 일은 해서는 안 되겠죠. 예, 9번째 소식인데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할까요?
허 변호사님, 저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 브라질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이 개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목줄이 엘리베이터 문틈 사이로 끼는 바람에 개가 같이 딸려 올라가니까 견주로 보이는 저 아이가 목숨을 또 걸어서 저렇게 목줄을 잡고 저렇게 개를 구해내서 둘 다 무사하게 구조된 사건인데요. 근데 저게 지금 앵커께서도 지금 영상 보시면서 깜짝 놀라셨는데 저게 가끔 벌어지는 사고입니다. 저게 개를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본적으로 개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 안고 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정말 자주 벌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거든요. 저렇게 되다가 지금 저 소녀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같이 손이 문틈에 끼거나 딸려 올라가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저 위에서 내려오니까 걔가 붕 뜬 거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니까요. 이게 끼어서 붕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걸 구하겠다고 잡으면 같이 손이 끼거나 뭔가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어떤 위험성도 있거든요. 우리 지금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개를, 저도 반려견을 키웁니다마는 개를 키우는 데 대한 어떤 기본적인 매너와 예의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조치는 1차적으로 견주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엘리베이터 탈 때뿐만 아니라요. 이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개를 안고 건너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거든요. 사실 저 소년이 굉장히 무서웠지만 용기 있게 대처해서 개를 구한 것에 집중 조명이 됐지만 저는 그전에요. 소년이 지금 개를 안고 타지 않았다는 데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니까 그래도 어쨌든 반려견을 구하려고 저렇게 매달리는 거 보니까 굉장히 아찔하고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저희가 반려동물 많이 키우면서 목줄하고 밖에 많이 다니는데 목줄을 또 길게, 목줄 제한하잖아요. 근데 목줄을 너무 길게 해서 또 개를 또 피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목줄도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목줄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2m까지만 하도록 원래 3m였는데요. 그것도 올해부터 1m로 줄어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나오는 리드줄은 2m가 넘지 않는 걸로 다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목줄도 하지 않고 다니는 분들 계시는데요. 공원 같은데 저도 가끔 있어요. 네, 저도 근데 개를 풀어놓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요. 다른 개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한시도 눈을 떼면 안 되거든요. 자기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개를 관리하고 보호해줘야 되는 것은 가족의 책임인 거잖아요. 반드시 목줄 채워서 이 반려견과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런 말 잘 안 통하니까 절대 조심해서 개 키우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수상 스키를 타는 다람쥐 44년째 기부했다는 소식 화면과 함께 허 변호사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깜짝 놀라셨죠? 지금 다람쥐가 진짜 수상 스키 타고 있어요. 제 예명이 트윅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진짜 합성인 줄 알았습니다. 다람쥐가 똑똑한 다람쥐는 IQ가 85까지도 간다고 하고 고양이보다 더 똑똑하기도 하다고 해요. 그런데도 정말 저렇게 수상 스키를 타나 싶은데 저게요.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무려 44년의 유구한 전통을 가진 다람쥐 수상 스키 쇼라고 하는데 미국 플로리다에서 한 부부가 78년에요. 허리케인이 왔었어요. 그때 이 새끼 다람쥐를 구조를 했는데 그 다람쥐를 수상 스키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쇼까지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부부의 아들 부부가 이 다람쥐 집안이 11대째 지금 수상스키를 타는 수상스키 명문 다람쥐 가문인데 이어받아서 저렇게 계속 매년 쇼를 개최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수익금 전액을 다람쥐 구조와 재활 보호기관에 기부를 한다고 하거든요. 다람쥐가 지금 보니까 꼬리도 세우고 머리도 까딱까딱하면서 뭔가 약간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균형을 잘 잡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취지나 메시지는 상당히 좋은 그런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 다람쥐는 저기 공원에서 살고 나무 위에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태우는 거 동물학대 아니냐 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은 혹시 없습니까? 있죠. 저도 약간 그게 처음에 저 영상을 봤을 때 좀 의심스럽긴 했었어요. 우리가 돌고래 쇼 같은 거 보면은 돌고래들 방류해서 자연에서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사람이 흥미를 위해서 그렇게 이용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저 다람쥐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 저는 다람쥐를 자연에 보내서 제대로 살게 해주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은 하지만 저 부부에 따르면 하루의 훈련 시간이요.
5분에서 10분까지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자율적인 방식이고 싫어하면 절대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요. 진짜가요? 네, 그리고 그게 일단은 진짜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상안전 캠페인 구명조끼를 입어라 캠페인 홍보대사라고 해요. 저렇게 지금 구명조끼를 구명조끼도 입었군요. 네. 입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모습에서 수상안전을 강조한다고 하면서 이 좋은 뜻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예. 흥미로운 이벤트인 것은 맞지만 다람쥐에 대한 어떤 학대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변질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 수익금을 다람쥐 구조에 쓴다는 거죠? 네, 수익금은 다 전액 다 다람쥐 어떤 보호나 재활을 위한 보호기관에 기부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런 행사를 기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서 그것도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모처럼 귀여운 다람쥐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저희 뉴스 톱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회의가 곧바로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